엔터프라이즈, 영어로 모험, 진취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그 의미상 현실과 창작물을 가리지 않고 선박이나 우주선의 이름으로 곧잘 사용되곤 합니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 자체가 네임드가 되어 널리 퍼지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6번째 항공모함 CV6 엔터프라이즈가 있었기 때문이죠. 엔터프라이즈 vs 재팬, 이 문구처럼 주요 격전지의 중심에는 항상 엔터프라이즈가 서 있었고, 자매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와중에도 굳건히 버텨 역전의 신화를 써낸 태평양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명실상부 미 해군의 영웅이지만 영웅이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훌륭한 빌런이 있어야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제대로 된 1급 전력으로서 엔터프라이즈와 자매들이 격전지마다 만난 원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엔터프라이즈의 적수 쇼카쿠급 항공모함입니다. 날아오르는 학이라는 의미의 쇼카쿠는 일본이 건조한 7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순서상 7번째이지만 제대로 된 정규 항공모함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호쇼는 항공모함의 개념을 배우기 위한 실험작인 만큼 아예 전투용으로는 써먹을 수 없었고, 류조는 조약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격납고를 2층으로 올려 항해 안정성이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 제대로 된 항공 전력이라고 하면 아카기와 카가밖에 없었습니다. 아카기와 카가는 그 규모는 거대했지만 개조 항공모함인 탓에 구조상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한 사실입니다. 일본은 경항공모함이나 개조 항공모함이 아닌 진정한 정규 항공모함 소류와 히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서 만들어진 소류와 히류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아카기에서 보여준 패스식 격납고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영국처럼 갑판 장갑을 채택하지 않았기에 공습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유리대포 형태의 항공모함이 만들어졌습니다. 함 자체의 크기도 류조 수준으로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정규 항공모함으로서 운영하기엔 2% 부족한 크기였죠. 항공모함이 더 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쇼카쿠급은 소류, 히류보다 월등히 큰 만재 32,100톤의 배수량을 가졌습니다. 일러스트리어스급보다 크고 에식스급보다 살짝 모자란 수준의 정규 항공모함인 것이죠. 그래서 함지기는 무려 72기를 운영할 수 있어서 미국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만큼 많은 함지기를 운영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쇼카쿠급은 일본이 건조한 항공모함 중 처음으로 자매함 간의 함교 위치가 통일된 항공모함입니다. 일항전의 의자매인 아카기와 카가는 물론이고 배다른 자매인 소류와 히류도 서로 함교의 위치가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을 만들 당시 3단 갑판 아카기와 같은 혼종이 마구마구 튀어나온 도중에 히류에서 시도한 자연 함교가 퍼진 것이 이유였습니다. 연돌과의 무게중심, 장교 선실과의 동선, 갑판의 작업 지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좌현 중앙에 함교를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좌현 함교를 도입한 아카기를 굴려보니 상기 요소들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맞바람과 상대속도 등의 이유로 함재기 이착함 작업 시 최고 속도로 항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항공기의 프로펠러는 파일럿 시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기에 왼쪽으로 토크가 걸려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착함할 때 좌선에 하며 진입하는 게 유리했는데 함교가 좌연에 있으면 착함에 실패했을 때 함교를 들이받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쇼카쿠급은 굉장한 고속 성능을 가진 것도 특징입니다. 16만 마력의 엔진에 더해 구상 선수를 채택한 덕에 조파 저항이 줄어들어 34.5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카게로쿠 구축함이 35.5노트였는데 함대가 전속력으로 기동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우월한 배수량에서 나오는 능파성의 차이로 종종 구축함보다 빠르게 항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산호의 해전에서 쇼카쿠가 피탄되었을 때 빠른 속도로 전장에서 이탈해 살아남을 수 있었죠. 공격적인 설계로 피격시 목숨이 위험했던 소류급의 단점을 보완해 쇼카쿠급은 방어력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탄약고와 기관부 등의 중요 구획은 항공폭탄과 순양함급의 포격을 견디도록 장갑을 둘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되는 폐쇄식 격납고에 대한 문제점도 피격시 포갑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격납고의 벽을 간단히 만들어 개방형 격납고의 이점을 어느 정도 가져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쇼카쿠급 항공모함은 등장했을 당시 일본의 항공모함 건조 노하우를 집대성한 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도 쇼카쿠급 항공모함이 취역하자마자 기존의 1항공 전대를 아카기, 카가에서 쇼카쿠, 즈이카쿠로 변경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쇼카쿠급은 1항공 전대는커녕 5항공 전대로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유는 결함 또한 많은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는 쇼카쿠급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쇼카쿠급은 배수량은 32,100톤에 전장은 257m 하는 대형함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9세대 전함들과 비슷하거나 더 거대한 크기인데 그 스펙이 무색하게 비행 갑판이 좁고 짧았습니다. 렉싱턴 클래스라고만 검색해도 첫눈에 보이는 랭스에 적힌 숫자는 선체의 길이가 아닙니다. 비행 갑판이 선체보다 크기 때문에 갑판의 길이가 곧 전장이 된 것이죠. 그러나 쇼카쿠급은 이와 정확히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고속성을 위해 선체의 기본 폭을 얇게 잡아 갑판 자체의 폭이 넓기 어려웠고, 갑판은 앞뒤가 선체의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라 전장보다 짧은 242m밖에 되지 않았죠. 이는 선배인 카가보다 선체의 길이는 길면서 갑판은 오히려 짧다는 아이러니한 구조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제로선이 넉넉히 지나갈 폭이지만 파일럿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착함할 때 자칫 잘못하다 함교랑 충돌할 것 같았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아카기와 카가가 파일럿들 입장에서는 이 착함하기 좋았다고 합니다. 쇼카쿠급은 너무 고속성만 신경 쓴 탓에 안정성과 복원성이 카가, 아카기보다 떨어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정성과 복원성이 떨어진다는 뜻은 같은 파도에도 더 쉽게 요동친다는 뜻인데, 이는 결국 이 착함할 때 카가, 아카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 않아도 길고 좁은데 복층 경락고로 인한 높은 선체는 악천후 극복 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자신보다 작은 소류급보다 안정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계속 고수한 폐쇄식 경락고도 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개방형 경락고의 장점을 흉내내겠다고 측벽을 얇게 설계해 폭발이 측벽을 뚫고 나가도록 유도하려 했지만 실전에서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 사노에 해전에서 피격당한 쇼카쿠의 갑판이 대파되는 전형적인 폐쇄식 경락고의 단점을 답습할 뿐이었습니다. 쇼카쿠 자매는 본래 정규 항공모함으로서 일본군 항공부대의 주축이 되어야 할 함이었지만 제1항전의 사령부는 쇼카쿠급을 보고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문제삼아 기함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분명 좋긴 한데 어딘가 2% 아쉬워 해군의 간판이 되기엔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1항전이 아카기와 카가로 유지되고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5항전으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미드웨이 해전에서 1, 2항전이 몰살당한 이후에는 일본 유일의 정규 항공모함으로서 1항전의 지위를 차지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을 뿐, 일본 항공전의 정수인 다이오가 취역한 이후로는 곧장 다이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렇다면 쇼카쿠급 항공모함은 일본의 결함병기로서 뻔한 함생을 보냈냐 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일본 해군 내에서 제일의 수훈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와는 전쟁 초창기부터 그 대립구도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사노에 해전, 미드웨이 해전에서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동생을 지킨 요크타운, 사노에 해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모든 피해를 받으며 피해 담당함이라는 별명이 생긴 쇼카쿠, 진주만 공습을 운 좋게 피한 것을 시작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행운의 여신이 손을 들어주었던 엔터프라이즈와 레이테만 이전까지 단 한 발의 피탄도 당하지 않은 즈이카쿠, 이 대립구도는 태평양 전쟁을 탐구할 때 눈여겨볼 만한 요소이기도 하죠. 전쟁 초기 요크타운급의 헌신 덕에 미국 국민들도 요크타운급 항공모함들을 미국을 지켜낸 수호신으로서 인식했습니다. 다만 귀한 주력 대접을 받은 요크타운급과 달리 쇼카쿠급은 일본 내에서 멸시 아닌 멸시를 많이 받은 처지였죠. 한술 더 떠서 5항전이 단독으로 올린 렉싱턴급의 격침과 요크타운 대파라는 사노의 해전의 공적을 보고는 1항전은 풋내기들에게도 지는 미 해군이라며 완전히 깔보던 듯한 인식까지 생겨버리고 맙니다. 실상은 5항전에는 이와모토 테츠조라는 걸출한 에이스 파일럿이 있었고 이 사람의 지도 덕분에 1항전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저력을 가졌는데도 말이죠. 사노의 해전에서 쇼카쿠가 격침당하지 않았던 이유도 돈틀리스의 공격을 이와모토 테츠조 및 그들의 항공대가 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중일 전쟁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다고 한들 그 경험의 상대는 제대로 된 해군조차 없었던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이라는 1항전의 자부심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합니다. 아무리 중국을 상대로 공운을 내세워봤자 이번 매칭은 미국입니다. 1항전은 함대 항공전에 대해서는
산호의 해전을 승리해온 오항전보다도 아는 바가 없었죠. 우물 안을 평정한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우습게 생각한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1항전은 2항전과 함께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차게 말아먹고 태평양 깊은 곳에 잠들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선배가 허접하게 털려버린 이후 쇼카쿠급은 드디어 1항전의 자리를 꿰차며 일본 해군의 운명을 짊어진 군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격전의 도화선은 하와이 부근에서 남태평양의 과달카날로 번져왔습니다. 1항전의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엔터프라이즈의 목을 노리는 가장 뾰족한 창으로서 활약했죠. 산호의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항공 정찰에도 아낌없이 정찰기를 투입하고 2단, 3단 색적으로 더블 체크를 하는 등 전술도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엔터프라이즈에게 유효타를 먹이는가 하면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는 엔터프라이즈의 대파와 호넷의 격침까지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 해전에서 쇼카쿠는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소화시설의 방비와 축적된 데미지 컨트롤 능력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쇼카쿠 자매는 미드웨이에 복수를 하다 하듯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거 탈락시키고 엔터프라이즈마저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사실상 미 해군과 대등하게 맞선 군함 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해군의 전성기를 열었던 거죠. 이렇듯 일본을 위해 헌신했던 쇼카쿠급 자매지만 일본군이 쇼카쿠급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금이 환영을 한 자매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주어야 마땅하지만 일본은 주축이 될 에이스 파일럿이 갈려나가게 된 데에 비해 충원되는 신천들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해져갔죠. 총은 준비되었는데 총알이 준비되지 못한 쇼카쿠급은 승리를 하고도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안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던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든 전투가 가능한 상태로 금세 돌아와 과달카날 유일의 항공모함으로서 공중 엄호가 없는 일본 해군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쇼카쿠급은 엔터프라이즈가 아군 함대를 박살내고 있다는 비보를 듣고도 본토의 미비한 지원만을 기다리며 손가락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씁쓸한 승리만을 거둔 쇼카쿠는 마리아나에서 엔터프라이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제도에서는 어째서인지 죽인 줄 알았던 적들이 최신의 에시스급 항공모함으로 부활해 창끝을 자신에게 돌리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쇼카쿠는 신참 파일럿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분투를 했지만 쇼카쿠에게 비수를 찔러 넣은 것은 숙적인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잠수함 카발라였습니다. 3에서 4발의 어뢰를 피격당한 쇼카쿠는 항공유 탱크 유폭을 시작으로 대폭발이 일어나며 손쓸 틈도 없이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그동안 공적에 맞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최후입니다. 언니인 쇼카쿠와 후배인 다이오가 잠수함에게 죽어나가는 사이 강우남인 즈이카쿠는 일반적인 칠면조 사냥 현장에서 폭격을 받고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해 해전으로 일본군의 항공부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려나갔습니다. 숙련병, 신병 따질 것 없이 전부 죽어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항공모함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즈이카쿠는 살아는 남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깡통이 되어버렸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즈이카쿠는 레이테만 해전에서 홀시 3함대를 낚기 위해 미끼로 소모되며 행운함이라는 별명이 비참할 정도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쇼카쿠 자매의 함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쇼카쿠급 항공모함은 일본이 공을 들여 만든 정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아카기처럼 덩치만 과하게 크거나 소류처럼 공격 원툴인 항공모함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항공모함을 건조하려고 노력했죠. 문제가 되는 결함들도 여럿 있긴 했지만 병기가 수운을 쌓기 위해서는 설계의 완성도보다는 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나가토와 야마토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쇼카쿠급 자매는 정말 잘 싸웠던 항공모함이 맞습니다. 피해 담당함이라는 자조적인 별명으로 불릴 때도 있는 쇼카쿠지만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공격을 그만큼 버텨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이오나 시나노처럼 데미지 컨트롤을 못해서 단번에 죽어버렸다면 붙을 일도 없는 별명일 테니까요. 때문에 행운함인 즈이카쿠보다 피해 담당함이 쇼카쿠를 더 높게 쳐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만을 하다 털려도 완벽하게 털려 웃음거리가 된 일항전과 달리 쇼카쿠급 자매는 비록 무시를 받았지만 금이 간 기대에 어떻게든 부응하려 많은 전공들을 쌓았습니다.
하필이면 비교되는 라이벌이 해군의 전솔로 여겨지는 엔터프라이즈라 그 전공들이 저평가 당할 때도 많은 군함이지만, 엔터프라이즈의 자매와 동료들을 줄줄이 꺾은 공로가 쇼카쿠급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군함을 찾자면 저는 쇼카쿠급 항공모함을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태평양 전쟁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군함을 고르라면 저는 쇼카쿠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